안녕하세요. 붓겟마인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오디오북은 아서왕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은이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으로 유명하지요. 그의 작품은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이 경험한 사회적 이슈와 인간 심리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글을 썼기에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고 대화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마크 트웨인이 필명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1835년 11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세뮤엘 레몬 클레먼스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어릴 적 미시시피 강변의 소도시에 살았었는데요. 강가 주변의 자연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그가 후에 쓴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도 유머가 가득하기에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유년 시절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11살의 아버지를 잃은 그는 인쇄소 견습공, 배들을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도선사, 광부, 신문기자 등 여러 직업을 거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다양한 생활 경험은 결국 그가 많은 작품을 쓰는데 밑거름이 되지요. 마크 트웨인이란 이름도 그가 도선사로 일할 때 배가 지나가기에 안전한 수심이라는 뜻으로 외쳤던 마크 트웨인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에서 일을 할 때 그곳에 실은 단편이 호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 해요. 그렇게 마크 트웨인은 1865년 30살에 문단에 등단하였고 이후 많은 작품을 쓰며 이름을 알리다 1910년 4월 21일 75세로 사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마크 트웨인이 1889년 54세에 출간한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출판사에 따라 제목이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 아서왕과 코네티컷 양키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서왕을 만난 사람은 오늘날 타임슬립 SF의 선구작으로 불리는데요. 19세기에 살던 미국인이 어느 날 6세기 영국 아서왕의 궁전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을 신봉하며 무기공장의 수석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주인공이 6세기 중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집중해 보세요. 다만 마크 트웨인이 중세 시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집필한 소설이라 중세 기사의 갑옷은 무거워 입고 움직이기 어렵다는 등 고중 오류가 많다는 비판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품 낭독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상한 사나이를 만난 곳은 영국의 워리크 성안이었습니다. 관광객의 한 사람으로서 워리크 성을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나이를 만난 것입니다. 사나이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아서왕 시대의 기사들의 갑옷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서왕 시대의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부터 1300년이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그가 틀림없이 그 시대의 기사들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이야기하는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안내인이 사구라마경의 갑옷에 나 있는 총구멍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자 사나이는 자기가 총을 쏘아낸 총구멍이라고 말하고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 3분 주저하다가 사나이 쪽을 돌아보니 사나이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기묘한 꿈을 꾼 느낌이었습니다. 사나이는 밤에 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등장인물, 나. 이 책의 주인공. 나는 양키로서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장이지만 어느 날 영국의 아서왕을 만나 그 시대 영국의 보스경, 즉 국무대신이 된다. 아서왕, 6세기의 영국의 브리타니아 왕으로서 무술을 좋아하는 호걸. 멀린, 허풍쟁이 마법사. 클라렌스, 아서왕의 궁정에서 나의 몸종으로 등장하여 가장 우수한 나의 조수가 된다. 알리산도 공주, 어느 날 아서왕의 궁정 카멜로성에 나타나 터무니없는 호소를 하여 나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 마침내 공주는 나의 아내가 되어 델로우 센트랄이라는 귀여운 딸까지 낳게 된다. 케이경, 아서왕의 친형제로서 가신들의 우두머리. 랜슬롯경, 무술의 명수, 모략으로 아서왕과 전쟁 끝에 가이엔 공국으로 건너가 버린다. 모드레드, 아서왕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랜슬롯경을 함정에 빠뜨려 아서왕과 싸움을 붙인다. 사구라마, 귀족 출신 기사. 결투를 위해 4년간의 무술 수업을 하고 돌아왔지만 끝내 나와의 결투에서 저승길로 떠난다. 이상한 사나이의 이야기. 나는 미국 사람이다. 태어난 곳은 코네티컷주의 하우트포드. 고상한 것과는 인연이 멀지만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양키이다. 아버지는 대장장이이며 아저씨는 수의사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양쪽 일을 배웠는데 그 후 큰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거기서 머티와 솜씨를 본격적으로 익히고 닦았다. 총, 대포, 보일러, 엔진. 뭐든지 다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하여 나는 공장장이 된 것이다. 공장에서 2,000명이나 되는 말보다 주먹이 빠른 작자들을 시켜먹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 역시 조심하고 있기는 했으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력의 인물인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을 가진 주먹이 빠른 거친 놈과 어느 날 끝내 말다툼을 하고 말았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건방진 풋내기야 하고 쇠망치에 머리를 쾅 얻어맞았다. 아니, 이미 두개골이 콩가루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나는 뭐가 뭔지 동 알 수 없게 되었다. 문득 정신이 들어 일어서 보니 이건 놀랐다. 나는 어느 사이에 한 그루의 큰 떡갈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둘러보니 주위는 아름다운 초록색의 전원이다. 아니 그보다도 바로 눈앞에 이상한 작자가 버티고 서 있지 않는가? 그 이상하고 야릇한 꼬락선이야말로 마치 그림책에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작자였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갑옷으로 칭칭 감고 방패와 칼과 터무니없이 긴 창을 가지고 옛날도 아주 태고적 기사의 차림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말등에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다. 그 말이 또 공을 들인 것이었다. 말인 주제에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강철로 만든 뿔을 달고 몸뚱이에는 빨강과 녹색의 비단 천을 걸치고 그것을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뜨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어느 서커스의 단원일 것이다. 그러자 그 작자가 말했다. 그대는 멀쩡한가? 그대라고? 자네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멀쩡한가가 뭐야? 내가 뭐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가?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은 저쪽이다. 내가 어쨌다고? 그대는 영지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귀부인을 위해서인가? 어느 쪽이라도 좋다. 소생과 승부를 할지어다. 뭐라고 하는 거냐? 농담 말고 어서 서커스로 돌아가기나 해. 그 괴상한 사나이는 긴 창을 들이대며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사나이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200m 정도 뒤로 물러서서 긴 창을 내밀고 기세를 높여 나를 향해 돌진해왔다. 이건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겨우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 정말 이런 미치광이에게 붙잡히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이다. 화를 낼 게 아니라 비위를 맞춰주는 게 옳을지 모른다. 졌어. 항복하겠다. 겨우 그 작자를 속여 달래어서 내가 나무에서 내려오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올지어다. 라고 기사 모습의 미치광이는 말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미치광이와 나란히 서서 시골길을 걷기로 했다. 그런데 가도 눈에 익은 장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커스단 같은 것도 볼 수 없었다. 결국은 정신병원까지 모시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병원도 멀리 있는 모양인지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손을 들고 말았다. 하우트포드는 여기서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 미치광이는 그런 장소는 모른다고 한다. 시치미를 떼는 것에 틀림없다. 1시간 정도 걷자 앞쪽에 구불구불한 개천이 있는 계곡이 있고 거기에 잠들고 있는 듯한 작은 거리가 보였다. 그리고 멀리 저쪽 언덕에 잿빛의 성벽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그림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 풍경은 나는 처음이었다. 브리즈포트입니까? 내가 가리키며 코네티컷주에 있는 거리 이름을 대자 카멜롯이라고 엿듣는 곳이야. 하고 미치광이는 대답했다. 카멜롯. 나는 중얼거렸다. 그런 이름은 들은 일도 없다. 아마 정신병인의 이름일 것이다. 주인은 낮잠의 꿈속에처럼 한가로웠다. 때는 여름. 꽃향기가 풍기고 꿀벌은 부웅부웅 소리를 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은 조용하여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길에 말 발자국이 있을 뿐이었다. 이윽고 10살 정도의 귀여운 소녀를 만났다. 금발을 치렁치렁 어깨에 들이우고 불길처럼 붉은 개 양귀비 꽃관을 쓰고 있었다. 나는 이 귀여운 소녀가 정신이 돈 나의 길동무를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소녀는 태연했으며 이 서커스 단원에게 놀라지도 않았다.
그리고 서커스의 사나이도 태연하게 지나쳤는데 소녀는 문득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한껏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소녀는 악! 하고 놀라더니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무서운 듯이 멈춰서 버렸다. 이건 또 어찌 된 일인가. 기사 모습의 사나이에게는 놀라지 않고 나를 보고 놀라다니. 어쩌면 가엾게도 이 소녀도 머리가 좀 이상할지도 모른다. 나는 서글픈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거리가 가까워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초라한 초가지붕의 집과 작은 밭이 있었다. 밭에는 긴 머리칼이 푸시시한 새카맣게 더러워진 사나이들이 일하고 있었다. 마치 짐승 같았다. 사나이들은 무릎 밑까지 내려간 조잡한 베옷을 입고 발에는 철고리를 끼고 끌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발가벗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서커스의 사나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그런데 나를 보고는 멍하니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와글와글 떠들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식구들을 데리고 나오기까지 하여 하나같이 깜짝 놀란 얼굴들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멋대로 놀아라, 이 위치광이들아. 한편 서커스의 사나이는 인사를 받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뒤로 떡 몸을 젖히고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유유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거리에 들어서니 창문이 없는 돌로 만든 집이 초가집 사이에 군데군데 있었다. 구불구불한 길에는 알몸의 어린아이들이 개와 놀고 있었다. 돼지까지 걸어다니며 땅을 여기저기 파헤치고 그 중에는 길 한가운데에 썩은 물속에 드러누워 새끼 돼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군악 소리가 울리고 이건 또 친절하게도 기사 모습의 한 대열이 뒤에서 다가왔다. 투구와 갑옷을 햇빛에 반짝거리면서 토끼의 가죽털을 바람에 나부키면서 야하게 단장한 말을 타고 나타난 것이다. 그 밑주광이 행렬의 선두에는 군기가 펄럭펄럭 금칠을 한 창끝이 반짝반짝 빛났다. 수고해요. 너무나 정성을 들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 우리들은 그 대열의 뒤를 따라갔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더듬어 고개에 올라 겨우 비풍이 불어오는 높은 곳에 이르니 그곳에는 굉장히 큰 성이 솟아 있었다. 성벽에는 옛날의 모습으로 분장한 병사들이 창을 들고 오락가락 하고 있었다. 서투른 솜씨로 그린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깃발까지 나부끼고 있다.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소리치는 소리와 함께 성문의 적교가 내려지고 성문이 활짝 열렸다. 기사의 대열은 성벽 안으로 들어갔다. 놀라게 하지 마. 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몹시 놀라기는 했어도 화가 난 듯이 중얼거리며 뒤를 따라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푸른 하늘 아래 굉장히 아름다운 궁전이 엄숙하게 솟아 있었다. 사방에는 크고 작은 탑이 솟아 있고 미치광이들은 말에서 내려 딱딱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이 젊은이는 정신이 바른 것 같다. 복장은 역시 옛날풍이었으나 여기서는 이런 복장 쪽이 정신병 환자의 위생에는 좋을지도 모른다.
나는 틈을 보다가 다가가서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초면이군. 자네는 이 병원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견학이나 뭔가로 해서? 그러자 젊은이는 멍청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보아하니. 과연, 좋아요, 좋아요. 당신도 환자군요. 나는 실망했다. 따로 정신이 바른 사람은 없나 하고 주의하여 보니 그럴듯한 사람이 있어 불러세웠다. 그리고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잠깐만. 당신은 정신이 바른 것 같아서 좀 부탁합니다. 여기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부탁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바쁘기 때문에. 그 사나이는 요리사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할 사이가 없으나 틈을 봐서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하고 말하면서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그 옷은 매우 기묘하고 진귀한 물건이군요. 어디서 얻었는지 말해주세요. 아, 그렇지. 저기 오는 분은 한가한 사람입니다. 말상대로 좋을 겁니다.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한가한 사람은 갈라진 당근처럼 꼭 끼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이었다. 덜렁거릴 것 같았으나 사람은 좋을 것 같다. 소년은 내 어레 오자 싱글거리면서 진기한 듯이 나를 보고 말했다. 나는 몸종입니다. 마중을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오시기를. 가고 말고 너는 참 신문기사거리가 될 만한 소년이야. 몸종입니다. 따라오시기를. 그건 황송한데. 나는 마구 화가 나서 비꼬았다. 그러나 소년은 태연스럽게 그 옷은 어디서 샀느냐, 당신은 힘이 강한가 라는 등 혼자서 짓거려 대었다. 그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소탈하게 행동하며 나의 대답 따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짓거리는 것이 즐거운 듯했다. 또 그것을 내가 듣거나 말거나 아무래도 좋은 듯했는데 문득 나의 귓속에 걸린 말이 있었다. 그것은 소년이 나는 513년생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나는 오싹 소름이 끼쳐 멈춰서서 좀 조심스러운 말투로 되물었다. 잘 들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들려주게. 몇 년생이라고? 513년입니다. 513년? 농담이겠지. 이봐. 나는 딴 곳 사람이고 외톨이야. 놀려대지 말고 진정으로 상대해줘. 너는 정신이 바른가? 별로 놀려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바르냐고 하는 건 좀 묻겠는데 여긴 병원이 아닌가? 즉, 정신이 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쪽이 정신이 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로구나. 이봐 부탁일세.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주게. 여기는 어디지? 아서왕의 궁전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다. 그런데 네 생각으로는 금년은 몇 년이지? 기원 528년 6월 19일입니다. 나는 아주 풀이 죽고 말았다.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지금 눈을 뜨고 있으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세월이 되돌아가고 있다. 왜 1300년이나 틀리는 것일까? 이제 친구와도 만나지 못한다.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앞으로 1300년이 지나지 않으면 친구는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때 나는 어떤 일을 생각해냈다.
지금이 6세기라고 하면 그 전반에 한 번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상으로 알고 있다. 그 일식은 528년에 6월 21일 12시 3분이 지나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틀 동안 참아서 개기일식이 있으면 소년이 말한 것은 정말이며 개기일식이 없으면 소년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코네티컷 태생의 현실적인 양키이다. 사소한 일을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에 내가 미치광이 불악 속에 포로로 잡혀 있다 해도 좋다. 나는 여기서 두목이 되어보자.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예를 들어 그것이 시시한 것일지라도 힘껏 활용해라. 그것이 나의 신조이다. 만약에 지금이 6세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19세기의 문명문화 시대의 인간이다. 3개월 이내에 이 나라의 두목이 되어 보여주어야 한다. 내 머리는 6세기의 인간보다 13세기나 진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자 나는 오히려 유쾌해졌다. 이제는 우물쭈물하지 않겠다. 이봐, 클라렌스. 네 이름은 그렇지? 지장이 없다면 나에게 좀 가르쳐주지 않겠어? 나를 여기 끌고 온 사람은 뭐라고 하지? 나와 귀화의 군주에 대해서? 그분이야말로 아서왕의 친형제로서 가신들의 우두머리인 기사 케이경입니다. 그래? 케이경이라고? 그럼 무엇이든지 더 이야기해줘. 그러자 소녀는 그렇다면 내게 맡기라는 듯이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년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는 케이경의 포로이며 지하의 감옥에 넣어질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아주 지쳐버리면 몰라도 친구나 누가 대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거의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한 채로 버려지게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쯤은 궁정의 큰 홀에서 식사가 끝난 때이며 이제 얼마 후에는 술자리가 시작된다. 그때 나는 거기 끌려나가 케이경이 나를 포로로 한 자랑을 한바탕 연설하는 모양을 보게 된다. 꽤 허풍도 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 분한 일이다. 그리고 구경을 시킨 다음 다시 지하 감옥으로 이런 순서가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지하 감옥에 가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할 일?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때 하인이 클라렌스와 나를 부르러 왔다. 나는 클라렌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훌륭하고 큰 홀이었다. 높은 천장에 깃발이 많이 드리워져 있다. 저녁 때의 아름다운 하늘 같았다. 홀의 좌우에는 일단 높은 돌로 만든 주랑이 있고 한쪽에는 음악대, 또 한쪽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게 차린 귀부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홀의 벽 앞에는 갑옷과 투구 차림의 병사들이 창과 도끼만의 무기를 귀중하게 들고 엄숙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큰 홀의 한가운데에는 세상의 원탁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떡갈나무로 된 둥근 테이블이 있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기사들이 굉장히 화려한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새털 장식이 붙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왕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모자를 조금 위로 올렸다.
그것이 존중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 이것이 옛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원탁 기사의 얼굴들일 것이다. 무용에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고 라고 칭찬하고 축혀 올라온 이 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건 참 어이없어서 참으로 얘기들 같은 이야기들을 짓거리고 있지 않는가? 큰 거짓말쟁이의 허풍쟁이이다. 게다가 전응이다.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탄복하여 얼굴을 굳히고 큰 허풍을 신중히 듣고 있다. 그것은 또 천진난만했으나 이야기 내용은 어느 것이나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다. 끌려 나온 포로는 나뿐 아니라 20명 이상이나 되었다. 가엾은 사람들. 그 거의가 상처를 입었거나 불구가 되어 머리칼도 얼굴도 더러워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매우 잔혹한 벌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포로들은 아픔의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물을 주거나 간호를 해주는 사람도 없이 포로들은 방치되고 있었다. 그래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돌처럼 참고 있었다. 제기랄, 기사라고 우쭐대고 있기는 해도 놈들은 하얀 얼굴을 한 토인의 값어치밖에 못 되는 놈들이다.